네, 저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 유경준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 연속 세미나를 기획을 해주신 송원석 의원님과 그리고 함께 세미나를 개최해 주시는 김상훈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옆에 나와 계시는 최영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 정책위 의장이신 우리 유희동 의원님도 저기 지금 나와 계시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세미나 준비를 위해 애써주시는 자유기업원 산업에너지환경연구소 류노말 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좋은 말씀을 해주실 정수영 교수님, 임동원 교수님, 신용상 박사님, 그리고 이한준 전 경기도 도시공사 사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면서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통계 주작까지 일삼으며 필요한 곳에 주택 공급은 하지 않고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을 단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매우 참담합니다. 집값은 천장부지로 솟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전 세계에서 1등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집 가진 국민들은 종부세와 재산세의 보유세 폭탄으로 고통을 받고 집을 가지지 못한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만큼 오늘 세미나에서 다루어질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부동산 안정화 방향이 망가진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향후 우리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르고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시 한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북 김천 출신 송은석 의원입니다. 오늘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 세미나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그만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핫 이슈이고 국민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국토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몇 번 정부 통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한국감정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름이 부동산원으로 바뀌었죠.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식적인 통계를 이제 만드는데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 26%밖에 5년 동안 안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맞지 않죠. 부동산 가격 지수는 26%점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부동산원의 평균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은 거의 100%입니다. 그게 현실에 맞는 이야기죠. 국민들이 느끼기에 일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5년 동안 가격이 한 2배 올랐습니다 라고 하면 다들 뭐 끄덕끄덕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만큼 그 통계 자체가 현실하고 굉장히 괴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우리 지금 오늘 정수연 교수님이 발표를 또 나와 주시는데 공시가격 자체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죠. 물론 그것이 시장에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현실화하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말이 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가격이 올랐는 것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 내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했는 것이 아니라 정책 변수가 잘못 적용되는 바람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가격이 올랐고 또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현실화율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고지고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급등을 한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세금 문제는 또 거기에 이제 조정 개수라든지 몇 가지 좀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100%까지 다 올려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집 가진 사람은 이것을 8년이 양도세, 또 새로 살려니 취득세. 이도 저도 안 돼서 애들한테 정의하겠다니까 또 정여세 엄청 올리고 정말 도저히 못 살겠다. 죽자 그러니까 상속세. 해가지고 전부 엄청난 세금을 매기고 마치 부동산, 특히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이런 잘못된 정책, 잘못된 어떤 그 시각,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부동산이 완전히 지금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개편하겠다, 개선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냥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지금 비정상으로 되어 있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단지 정상화, 이 부분도 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실제 또 주택 문제는 시장에 좀 공급이 일단 많이 풀려야 됩니다. 윤 당선자께서 그 대선 과정에서 청년 원가 주택도 말씀을 하셨고 역세권 주택도 얘기했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가시적으로 이런 공급 부분이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좀 잘 알려져서 부동산이 진짜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 양정모 교수님을 비롯해가지고 자유기업원에서 또 많이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또 보니까 조명희 의원님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발제 내용과 토론을 해서 앞으로 이것이 입법화되고 정책화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유경준 의원님과 최영두 의원님 같이 또 힘을 합쳐가지고 국회에서 열심히 입법 정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을 위한 세제 개편 방향이라고 해서 그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처음에 논의 배경부터 현황 문제점, 그리고 윤 당선인의 정책 공약,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개편을 방향을 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 대책을 내놓았고요. 그래서 세제도 강화를 시켰고, 그러나 그 잦은 세제 개편으로 납세자들은 물론 세무사들도 모르는 그런 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부동산 비현실적인 부동산 세제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 의도, 가격 하락을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자본화 효과로 수요가 감소하고 동결 효과로 공급이 줄면서 주택거래의 위축과 그리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문제점이 더 악화되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에 이제 취득세죠, 그리고 보유,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등 모든 거래 단계에서 세부담이 증가했고, 그리고 특히 보유 단계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집 가진 사람들은 징벌적 과세를 당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보유세의 세부담 급증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세금 폭탄을 부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 그 정상화의 그 기본 개념은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시켜서 가격 안정과 거래량을 증가시켜야 할 중대한 책무가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제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이제 수십 회, 26회, 28회까지 걸친 부동산 대책과 함께 부동산 세제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공급이 아니라 그냥 규제, 그리고 세제 강화, 이런 식으로 수요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세제와 관련해서는 납세자의 그 현실적 부담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보유세는 3배, 4배까지 늘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한 경우에 82.5%까지 과세하는 그런 소득세 강화를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회적 증여나 아니면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 같은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일례로 건물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7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68% 정도 증가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증여세를 내는 게 양도세를 내거나 이런 것보다 세금을 덜 낸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 현 정부의 부동산 과세의 목적은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각해서 유도하는 것이었지만 그냥 결과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그리고 1주택자도 세금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얘기하니 계속 세제를 땜빵식으로 보완하면서 세무 전문가, 세무사들도 뭐 세포 뭐 이렇게 포기한다고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부동산 세제가 됐습니다. 뭐 임대차 3%까지 적용되면서 임대료도 급등하고 임대시장도 혼란스러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6억에서 9억 그 부분의 그 세율이 취득세율이 세분화됐습니다. 원래는 2%였는데 뭐 조금 높은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건 중요하지 않고 밑에 보시면 중과세율이 원래 2019년까지는 별도의 중과세율이 없었습니다. 근데 2주택자와 그 이상부터는 8%와 12%의 중과세율을 매기면서 상당한 그 세 부담을, 그 취득 시의 세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재산세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뭐 일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가격이 워낙 상승하다 보니,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당연히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인상,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그 세금을 임의적으로 약간 좀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과세 표준에다가 뭐 80%든 100%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인상했고요. 이런 식으로 종부세는 최고 세율이 0.5에서 2%였던 것을 1.2에서 뭐 1.에서 6%까지 올렸고요. 그래서 2%에서 최고 세율 3배로 증가를 했고,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담을 조절하려고 한 것인데 올해 100%까지 늘리는데 이건 뭐 동결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시행령상으로는 100%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은 전년 대비 그 재산세와 종부세 합의 그 15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넘는 분은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300%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세부담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세율 인상은 당연히 뭐 소득세 최고 세율이 2번 인상되었죠. 42%에서 40%에서 42%, 45%, 45%. 이게 뭐 지방세까지 하면 49.5%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양도 차익의 최대 75%, 지방소득세 포함한 82.5%까지 과세하도록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도 예전에는 그냥 보유만 하면은 80%까지 공제를 해주던 것을 이제 거주요건이라는 걸 넣어서 40%를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유만 한 경우에는 이제 40% 한도, 그리고 플러스 이제 거주를 했을 때 이런 요건을 좀 강화를 했고요. 이 표에 보시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곳에 대해서는 맥스가 뭐 70%, 뭐 60% 이런 식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세부담 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비정상화된 것의 문제점은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부동산 세제의 그 정책 실패로 인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작년 기준입니다. 1년 전보다 17조 2천억 원이 급증했고요. 양도소득세는 13조 1천억 원, 증여세도 뭐 1조 6천억 원, 종부세도 한 2조 5천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건 보유세 부분에 대한 그림인데요. 보유세가 2017년 3조 9천억 원 정도에서 21년 10조 8천억 원 정도로 5년 사이에 7조가 급증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는 군시가격 상승이 주원인이고 종부세는 뭐 세율이나 이런 것을 다 늘려서 이렇게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했다.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 과도하게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이제 과세 합리성을 잃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세제 정책의 실패로 그 GDP 대비 자산세 비중을 급격하게 증가시켜서 OECD 중 프랑스와 공동 1위가 되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이제 국제적으로 이 과세의 합리성을 따지게 되었는데 너무 과중한 것도 좋지 않고 너무 과소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등이라는 것은 과세 합리성, 이게 세부담이 이 정도는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취득세부터 다 보면 취득세도 1위, 그리고 상증세도 3위, 그 보유세는 뭐 조금 낮습니다. 어느 정도 13위 정도. 하지만 그 평균 이상은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GDP 대비 자산세 비중이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8위에서 6위로 올라가더니 이제 2022년에는 뭐 1위로 치솟았습니다. 근데 이게 20년 자료이기 때문에 21년이 되면 뭐 프랑스를 제치고 압도적으로 1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납세자의 세금 부담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를 앞질러서 자신의 그 세부담 능력을 앞질렀다는 것을 응능부담 원칙을 좀 어겼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GDP 비중도 1위입니다. 보통 양도세가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 이런 데서 발생하는데요. 주식은 보통 대주주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에 3위였지만 3년 새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건 자산세 비중은 이렇게 한국과 프랑스가 1등이고 OECD 평균이 1.6. 그리고 양도세도 한국이 1등이고 OECD 평균은 0.18 해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금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부담이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거래가 위축됐다는 겁니다. 이제 자본화 효과라고 해서 그 장래의 세금 부담이, 그거 가중한 세금 부담이 그 현재 가치로 실현이 돼서 그 투자 가치를 떨어뜨리고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동결효과는 현재의 세금 부담이 이제 처분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는 이렇게 두 가지 효과가 결합해서 주택거래 위축과 함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가 매우 위축되고 우회적 거래가 증가했고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 없이 세부담 증가로 임대료가 급등하고 명백하게 실패한 무엇 하나 잘 된 것이 없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주택매매 거래량은 그 이제 거래 위축이 된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2021년이 20년보다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위축되고 정부의 정책 의도와 다르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윤 당선인의 그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은 다 있는데요. 이제 우선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서 TF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공시가격이 아까 송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오르면 현실화율에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현실화율을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완만하게 올라가게.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화 추진 계획을 재수립하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권을 단순화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던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그리고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누진과세 완화 이런 식으로 했고, 그 종부세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고 종부세를 폐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장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올해가 원래 100%인데 95%에서 동결해서 좀 부담을 줄이겠다. 그리고 1주택자 세율을 아까 6%가 아니라 3%나 2% 이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7번 수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세부담 증가율도 상한 인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원래 공약집에는 중과세율을 최대 2년간 한시적 배제한다고 했는데 인수위에서는 다주택자 중과를 1년간 한시적 배제안을 검토하고 있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의 거절로 5월 달에 해서 소급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세제 공약은 이제 재산권 침해와 이제 밀접한 영역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그 개정 없이 정부 정책 의지로 추진 가능한 공약이 혼용되어 있는 그 대표 영역입니다. 이제 공시 가격이나 이제 다주택자 중과의 일시 면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제 국무회의에서 바로 추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공약이 이제 법령 개정으로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 국회 구조상 현재 단기 실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양당 모두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통 공약을 했다는 부분에서 약간 현행세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 가능성이 있고요.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도 보유기간을 나눠서 그것을 이제 보유기간의 세율에 따라서 차등과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완화한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가 완화될 것이고 취득세 1 단일화 누진과세 완화 등으로 인해서 매매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적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거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보유기간만 있었는데 거주기간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같은 게 좀 추가하는 게 1주택자에 대한 좀 배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건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개편 방향은 보유세의 경우에는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당연히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춰서 원활한 거래를 유도해야 됩니다. 취득 및 보유 단계 세부담 감소를 통해서 자본화 효과를 완화하고 그래서 수요 회복을 하고, 그리고 양도 단계 세부담 감소를 통해서 동결 효과를 완화해서 공급을 회복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래량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제 동시 추진을 해서 가격 안정 및 활성화를 피해야 되고요. 이제 최종 결론은 뭐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해서 주택 안정을, 세제에서는 공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있는 것을 뭐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해서 주택 안정을 안정화시키고 이것이 주거 생활의 안정으로 가는 그런 구조가 되면 됩니다. 새 정부는 이제 노무현 정부죠.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실패, 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교훈 삼아서 세제나 규제 강화가 아니라 수급 안정의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단기 개편 방안은 아까 뭐 공약이랑 비슷한데요. 취득세는 세율 인하,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이런 식이 되겠고요. 종부세도 그 이전 세율로 환원하고, 2018년 이전 세율로 환원하고, 좀 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낮춰서 공시가격의 그 인상분을 좀 완화시켜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 한시적 폐지, 그리고 향후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장기적 개편 방안은 공시가격 현실화 그 계획을 뭐 재추진하신다, 재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재산세와 종부세는 이제 뭐 재원 배분 방식 때문에 함께 개편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정상화 TF에서 장기 과제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제라고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것인데 급작스럽게 세제를 바꿔서 주택 보유자들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확대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 그 지금 상황상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정상화가 계속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88년부터 2021년까지 34년간 인허가 된 주택 건수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연평균 그 약 53만 호 정도가 34년 동안 공급이 됐습니다. 연간 인허가 건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0년이 40만 호 이하가 되는 적은 그 공급을 가져왔었고, 반면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3년 동안 70만 이상의 주택 공급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MB 정부가 이렇게 적었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직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에서 2기 신도시 10곳, 혁신도시 10곳, 그리고 세종시 등을 통해서 대량의 주택 공급을 했고, 또 아시다시피 2008년도는 리먼브러스 사태로 인해서 금융 불안정에 의해서 이렇게 공급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권에 따라서 매년 인허가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등락이 심해서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거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정권의 과다한 공급으로 다음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가 벌려놓은 공급을 쥐치닥거리하거나 다른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공급에 대한 혼선을 야기했습니다. 인허가 건수 중 수도권에 얼마나 공급이 됐나 이걸 한번 보면은 노태우 정부에서 약 한 47%, 김영삼 44%, 김대중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총 공급량률 수도권 공급 비중은 유감스럽 때도 가장 많이 공급을 부르짖었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낮습니다. 50% 미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건수 중에서 국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아파트 공급 비중은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급량 중에서 지역별로 수도권 공급 비중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61% 가장 높았는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도 1, 2년 차에는 47.5%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주택 가격이 폭등하니까 임기 후반에 들어서 아파트 공급 비중을 대규모로 늘렸죠. 대표적인 게 3기 신도시가 입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공급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정권에 따라서 이게 급변하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건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198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주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8사 대책과 2사 대책으로 인해서 그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었죠. 이거에 대해서는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 53만 호, 평균 53만 호 가까운 공급을 가져왔는데 우리나라의 앞으로 주택 공급은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할 거냐? 보는 분들에 따라서 각기 시각이 다른데 저는 일단 주택 수요는 국가 경제 정책, 특히 금융이나 세제 정책, 물가의 동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인구 증감, 그중에서도 지역별로 인구 이동 문제, 가구 수요 변화, 무주택자의 그 소득 수준, 공공임대주택의 규모와 품질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국에 적정한 주택 공급이 제기될 거다, 수요가 제기될 거다 보는데 제가 이제 기존 주택 공급 실적, 멸실주택이라고 해서 오래된 주택의 내구 연수가 되면 다시 건축을 하기 때문에 멸실주택 규모, 1인 가구 증가와 가구당 거주 인구 문제, 저출산 고령에 따른 인구 변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30 세대와 세입자의 연끌에 의한 주택 성구매 실적,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택으로는 취급되지 않고 있지만은 오피스텔이 급증하면서 오피스텔이 주거 용도로 많이 전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역별로 공급량이 결정돼야 된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직접적인 에너지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부터 30년까지 10년 동안 100만 명이 감소되는 걸로 나타나고 2030년에서 40년에는 200만 명 감소, 또 2040년에서 2050년은 300만 명 감소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는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줄어듭니다. 수도권 인구도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속도로 지방에서 이주가 됐는데 지방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 이주 현황이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1인 가구는 현재 34%에서 앞으로 45%까지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로 인한 주택 수요는 2020에서 2030년까지 약 50만 호가 줄어들 거다. 2030년에서 40년까지는 100만 호 정도가 줄어들 것이고 그 이후에는 연간 150만 호가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주택 수요도 급격히 줄어들 거고 반면에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이 가구 수는 한 150만 호 정도가 현재보다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2030년까지는 현 주택 공급 수준인 연 50만 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 2030년 이후에는 멸실주택을 복원하는 수준의 공급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간 2030년 이후에는 45만 호 공급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량도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공급량의 배분이 중요한데 수도권은 인구 이동 증가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일정 수준의 주택 공급량은 반드시 확충이 필요하고 반면에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해서 신규 주택 수요가 급감할 거기 때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노후주택의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도시 중심으로 1인 가구 주택 공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상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 인허가 물량은 당선인 재임 기간인 2027년까지 시장에 이게 지속적으로 매물로 나올 겁니다. 당선인께서 임기 중에 인허가된 그 주택 공급 물량은 다음 정부에서 시장에 그 매물로 나올 걸로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주택 공급 공약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 주택 공급 공약은 제가 후보 시절부터 보시면서 이거 그 주택 공급 대책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정책 기조는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주택을 일단 충분히 공급해보자. 그래서 임기 중에 250만 원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 시장 안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 대책도 추진하겠다.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해서 미스매치를 불허시키겠다.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탈피하여 살만한 중대형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기조이고
지금까지 싸게 빨리 많이보다는 가성비가 높고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30년마다 부시고 다시 짓는 재건축의 그 잘못된 사슬을 끊어버리고 100년간은 장수명 주택 도시를 지향해보자. 4차 산업시대 AID 기반 자율주행 로봇 드론 택배, 그 다음에 원격 교육이나 재택근무, 1인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한 주택과 도시를 건설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유형별로 보면은 공공주택 120만 6천 호에서 수도권에 74만 4천 호, 민간 및 분양주택, 민간 분양 및 민간 임대주택 129만 8천 호, 수도권에 75만 5천 호. 주택 공급 방식으로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47만 호인데 그 중에서 30만 6천 호가 수도권,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인데 이 중에 수도권이 6만 3천 호, 도심 역세권 그 복합개발 20만 호 중 수도권에 13만 호, 저희용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에서 14만 4천 호인데 이 중에서 11만 2천 호가 수도권입니다. 공급 방식으로 보면은 공공택지에서 142만 호인데 수도권에 73만 8천 호, 기타 17만 호인데 수도권에 15만 6천 호 정도로 공급하고 있고, 공급 방법은 3기 신도시 등 기추진되고 있는 공공택지 개발의 토지이용 계획을 조정하겠다. 철도, 지하철, 차량기지, 공공기관의 미매각 용지라든가 사유지, 시유지, 국공유지를 활용하겠다. GTX 역 주변 역세권 개발이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서 민간의 주택 공급 역량을 강화하여 민간 주택 공급을 촉진시키겠다는 거고,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택지 개발 사업 중 민원이 많고 타 용도 개발에 적정한 지역은 개발 계획 일부를 수정 또는 보류하고 추가 개발지를 지정하겠다. 예를 들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그 아파트 8,000호를 짓는다든가, 과천 청사 앞에 4,000호를 짓는다든가,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태릉 골프장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3기 신도시 비단 수도권에 추진 중인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에 과다한 상업 업무 용지, 자족시설 용지 중 일부를 주거 용지로 전용해서 주택 공장을 확보하겠다. 또 여기에는 또 용적률을 현재 200%에서 250% 올려서 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 2기 GTX 추진을 하고 GTX 역 주변에 컴팩트 도시를 만들어서 교통과 생활 기반 시설, 생활 편의 시설 등 기반 시설이 완비된 안정적이고 가성비가 높은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정책을 마련하는 거하고, 또 1기 신도시 중에서 1기 신도시 등 기존 도시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용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비수도권 지역은 광역시 중심으로 자치단체 협의해서 공급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걸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 공급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바람직한 주택 공급 정책을 한번 제안을 해봤는데, 먼저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 적정 공급량인데 총량, 지역별, 공공부분, 민간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왜 지속 가능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무현 정부에서 주택 공급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꼭 복사판인데, 노무현 정부도 초기에는 굉장히 규제 위주로 가다가 공급이 부족하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공급 위주로 이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2기 신도시 10개, 그리고 혁신도시 10개, 그리고 세종시의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욕을 하다 보니까 이어서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택지지구 지정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 그게 이제 계속 공급만 되고,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노무현 정부와 똑같이 초기에 계속 규제를 강화했어요. 이 집값이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3년차 들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때부터 공급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공급으로 전환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3기 신도시 등 약 200만 호 공급 계획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200만 호 공급 계획을 세워놨지만은 구체적으로 공급 지역은 확정이 안 됐어요, 아직도. 그래서 특정 정권에서 너무 과다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가 인허가한 그 주택은
자기 임기 중에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택지 공급을 하고 그 택지에서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최소 7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공급한 신도시 지정한 물량은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2, 3년 지나야 시장에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 임기 중에 모든 걸 하겠다고 과욕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다음 정부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자기 중에 임기 중에 이제 그 주택 공급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정부에는 그 전 정부에서 택지 개발이나 이런 지적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임기 중에 자기 할 일만 하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속 가능한 공급 대책을 제안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에 적합한 단계별 공급 방안을 마련하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3기 1기 신도시가 1988년 올림픽 때부터 해가지고 7년 동안에 5개 신도시에 30만 원을 공급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소위 말해서 재건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7년 동안에 30만 원인데 만일에 이것을 우리가 10년 동안에 걸쳐서 이 1기 신도시를 재건축 재개발한다면은 1년에 3만 원씩 재개발 대상 지역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3만 원씩 이주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3만 호가의 연료 가구가 있어서 그 사람이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집을 한번 짓기 시작하면 최소 3년 후에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첫해 3만, 그 다음에 3만, 그 다음에 3만에서 9만 명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건데 이 9만 명이 수도권에 여유 가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접지역의 전세난과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도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후세대에 똑같은 문제를 물려주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시간을 갖고 이것을 장수명 주택으로 하면서 긴 시간을 공급을 해야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한테 1기 신도시의 그 잘못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지 않겠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단기간 대량 공급에서 장기간 점진적 공급으로 전환돼야 된다. 그리고 30년마다 반복되는 재건축의 사슬을 긋고 100년 이상 하는 장수명 주택을 건설해서 역사 문화적으로 한 스마트 도시주택을 건설해야 된다. 또 재임 중 주택 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과단 공급 정책을 지향하고 차기 정부에서 지속하는 공급 기반 마련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급 형태의 다양합니다. 중앙정부가 지금까지는 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각 지역에 어디는 얼마 이렇게 배분해줬는데 이게 잘못됐다. 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체험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군수, 또 시의원, 도의원까지 전부 민주당인데 문재인 정부가 태릉 골프장 과천 청사 앞에 그 광장 주택 공급 다 정했는데 지자체에서 들고 일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은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공급은 광역자치단체로 넘기고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한 지원 체제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 주도 공급 정책을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변화시키자. 이거고, 그리고 이제 공공과 민간의 분담을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민간주택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10% 남짓 가지고 시장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공공은 주거복지 정책으로 국한하고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기술력을 활용해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주택 공급으로 민간주택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품질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탄에 있는 행복주택을 방문해서 살기 좋다고 그러셨는데 그 집이 아직도 빈집으로 남아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시대 반영을 잘못하고 있다. 요즘 저는 오래돼서 결혼할 때, 소위 말해서 방 하나에 거실이 있으면 그냥 신혼부부로 살았는데 요즘 아무리 저기에도 신혼부부들이 방 2개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트렌드를 잘 못 짚은 거죠. 그래서 품질이 좀 좋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갔는데
도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가 전부 B급, C급 브랜드를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2008년도에 이제 제가 사장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과감하니 A급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 김포 신도시의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광교 신도시의 힐스테이트 GS 차이 이걸 저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만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저소득층,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품질이 좋은 곳에서 살 시기가 됐다. 너무 이렇게 저품질, 낮은 가격에 아파트 공급하는 것은 이제 좀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 방식도 앞으로는 지비 해제를 통한 신도시나 택지개발 사업은 최대한 줄여야 된다. 왜?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는데 하기 좋은 지비 헐어가지고 또 택지개발하고 이렇게 저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지비 해제를 통한 신도시나 택지개발을 최대한 지원하고 3기 신도시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의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250만 원 주택 공급을 제안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해놓은 것이 200만 원이에요. 그럼 50만 원가 부족하니까 이 5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지비를 다시 해제해서 택지 공급을 할 거냐. 이 문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해제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제가 신도시를 만들어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상업 업무시설이에요. 상업 업무시설을 과다히 만들어가지고 이게 공실이 많아요. 그렇게 도시가 활성화가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주택 택지 공급을 해가지고는 공사의 이익이 안 남아요. 그런데 상업 업무시설은 감정 가격을 토대로 해서 가장 가격이 비싼 업체한테 팔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 업무시설 용지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공급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력에 비해서 이 소위 말해서 상업 업무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도시가 지금도 신도시를 쭉 가보면은 상업시설, 상가의 문이 닫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현실화시키자. 그래서 상업 업무시설도 줄이고 자정용 시설도 좀 줄이고 또 우리가 택지 개발을 100만 평 하면은 실질적으로 팔아먹는 면적은 42%뿐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100만 평 중에서 주택을 짓는 것은 한 20만 평 정도뿐이 안 될 겁니다. 그만큼 신도시라고 하지만 다른 용도로 뜯겨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그게 토지의 조성원가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줄여가지고 신도시의 평균 유상면적, 가처분 면적도 좀 늘리고 그리고 용적률도 현재 200% 미만에서 한 250%까지 늘리면은 신도시에서 분양가를 최소 15%에서 20% 정도 낮출 수 있고 또 주택 공급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국토부와 LH의 혁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면적 중에서 자족용지가 11%, 주거용지가 22%. 그러니까 100만 평 개발하면 22만 4천 평이 주거용지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예요. 신도시라 하지만 결국에 거의 다 도시기반시설로 다 뜯겨나갑니다. 근데 도시기반시설은 저게 돈 들여서 만들어주는 거지 절대 팔 수가 없어요. 팔아먹는 것은 42.5%만 파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율로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주요 도시에 대해서 가처분 면적, 자족용지 면적, 주거용지 면적, 상업용지 면적, 기타 용지, 기반시설 면적에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족용지 면적이 한 120만 평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족용지가 왜 만들었냐? 판교 테크노밸리를 제가 2008년도에 있을 때 20만 평을 인허가를 해줬어요. 20만 평에서 연간 매출액이 한 100조 정도 돼요. 그것 때문에 성남시가 살아난 겁니다. 자, 그런데 신도시를 만들면서 전부 판교촌을 만들기 위해서 판교 테크노밸리 웹배에서 다 해놓은 것이 결국에 120만 평 지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상 저기에 자동시설 용지를 판교 테크노밸리점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자치단체 해달라니까 LH는 그냥 예예하고 했지만 저거 안 됩니다. 왜냐? LH는 잘 알고 있어요.
저것이 시행될 쯤 되면은 대통령 바뀌어요. 좀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 바뀌잖아요. 저거 다 해놓고. 조금 있으면 장관 바뀌어요. 조금 있으면은 LH 사장도 바뀌어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다 바뀌어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LH 지금뿐이 없어요. 다 그때 가서는 이제 빈 땅으로 있으니까 시장 군수가 그렇게 해요. 저거 빈 땅 나는 줄 빨리 뭘 좀 허락할 거예요. 그러면 LH가 살짝 가서 용도 변경해서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료들이 이게 소위 말해서 공기업의 그런 수를 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LH의 구조 혁신과 국토부의 혁신 없이는 이걸 찾아내고 추진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정리된 걸 가지고 그런 바람직한 주택 공급 방식을 250만 원 어떻게 확보해야 되냐. 첫째 이제 주택 공급 방식을 전해야 된다.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하면 수도권에 11만 2천 호 공급이 가능합니다.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그 주택 공급을 확신하고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기존 택지 지역에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면 10만 호 이상 추가 공급이 가능하고, 여기 이외에 또 2기 GTX를 추진하면서 역 주변에 컴팩트 도시를 한 10곳 만들면은 개소당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되면 15만 원 정도를 2기 GTX와 관련해서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컴팩트 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체적으로 GTX 수요를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개발된 개발 이익으로 GTX 사업비를 일부 충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과정에서 250만 원 공급 정책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워야 될 공급 정책을 어떻게 볼 거냐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30년 단명주택 악순환 고리를 끊고 100년 이상 장수명 주택 건설로 새로운 주택도시 개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자. 두 번째,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층간소음이었고 4차 산업시대의 AI 기반 자율주행, 드론 로봇, 재택근무 원격교육, 1인 가구 등에 적합한 도시 주택 구조 개선을 통한 고품격 스마트 주택을 공급하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자율주행이 되고 나면은 차량의 보유 대수가 상당한 변화가 생길 거예요. 왜냐면은 웬만한 집에 지금 강남 가면은 이 가구당 2대, 3대씩 차가 있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나라 그 법에 의해서 지하 주차장 공급 규모가 결정되어 있는데,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1가구 차 한 대면 될 거예요. 그러면 지하 주차장 면적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로봇이나 드론이 조만간 택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나 공공시설의 그 구조가 드론이나 로봇의 택배가 가능하냐 고민해야 될 사항이에요. 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됐고 원격 교육이 됐어요. 집에서 여러분들 업무 보시고 애들 교육하는데 프라이버시 보호가 됐습니까? 이거 안 돼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살인사건도 났잖아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품어서 이제는 좀 더 품격 있는 스마트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게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세 번째로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때 다음 정부까지 무리해서 모든 걸 하겠다는 그런 욕심 버리고, 내가 재임 중에는 다음 정부까지만 생각하고 다음 정부는 그 다음 정부만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정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가칭 서스테이너블 앤드 스마트 주택 공급 정책이라고 명명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이나 어떤 정권을 잡은 사람이 과욕하지 말자. 자기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일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이 주택 공급 정책이 바로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최소 5년 있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년 후에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건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어디서 받았냐. 제가 공사 사장을 할 때 아파트 한 공급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모델 하우스를 만듭니다. 모델 하우스 만들 때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냉장고부터 그 시기에 가장 좋은 제품이 들어가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모델 하우스를 보고 그 분양을 신청한 분이 입주할 시기는 그 모델 하우스 보고 3년 후에 입주를 하거든요. 3년 후에 입주할 때 그 전자제품 갖다 놓으면은 들고 일어납니다. 왜 이 구식 모델을 갖다가 놓냐. 그 당시는 제가 분양할 때는 가장 좋은 제품이 3년 후에는 고물이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택도 이제는 변화할 시기다. 그래서 그 변화에 적합한 주택 공급을 하자는 것이 스마트 공급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제안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공급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을 했을 때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계를 확실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그러한 통계에 의존해서 자발적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공공 부분은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도로 실시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박사님의 이한준 사장님의 이 좀 스마트하고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도시계획위원도 해보고 합니다만 인허가 과정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 지자체의 발목 잡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간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왜곡된 주택 공급을 야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일면을 우리 이한준 전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한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공급 방안이 구체화돼서 시장과 소통하면서 정말 스마트하고 서스테이너블한 그러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국내 부동산 금융 개혁입니다. 부동산 금융하면 어디까지가 부동산 금융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부동산 금융인지. 그래서 부동산 금융 오늘도 뭐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부동산 금융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금융의 의의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일단 부동산 금융을 가계와 기업이 부동산 취득 및 임대 또는 부동산 개발과 등과 관련된 자금의 조달이나 이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이라고 통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채권 흐름을 가지고 이걸 유동화를 해요. 유동화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데 이걸 금융상품화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하는 금융활동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이 부동산 금융 위험노출, 익스포저라 그래가지고 통계를 발표합니다. 통계를 발표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가계 여신, 기업 여신, 부동산 관련 금융 투자 상품을 으로 나뉘고요. 이거를 합쳐서 이제 추계를 하는데요. 가계 여신에는 부동산 담보 대출 및 전세 대출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보증이 포함이 됩니다. 가계 부분. 그리고 기업 여신에는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과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그다음에 여기에 또 관련된 보증이 들어가고요.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 상품은 부동산 펀드 요새 이렇게 해외 부분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부동산 펀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리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 상품과 요거와 관련된 상품과 그다음에 MBS, PF, ABCP 이런 데 관련된 유동화 상품들이 요 부동산 금융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단계별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 형태별로, 그다음에 투자 유형별로 다양하게 구분이 되는데 아래 표에서 보시면 개발 단계별로는 개발형, 건설형, 운영자금형 각각 나뉘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 유형별로는 크게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나뉩니다. 주거용, 상업용으로 나뉘고 이걸 또 세 개로 나누기도 한데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투자 유형별로는 직접 투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지분 투자형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 투자, 이건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유가증권형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금융상품화 해가지고 투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게 구분이 됩니다. 부동산 금융은 이제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서 간접 금융과 직접 금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금융시장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주택금융, 여기 관심이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된 주택금융이 대표적인 간접금융에 속하고요. 전통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펀드 리츠,
펀드나 리츠, 그다음에 유동화 등의 방식을 통해 직접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그 직접금이 빠르게 이제 성장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택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간접금융으로 주택금융을 말씀드렸는데 이 주택금융은 다시 소유자들에게 주택급이나 전세자금 등을 공급하는 소비자금융과 그다음에 시행사와 시공사들 이것을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인 건설회사의 토지 매입과 주택 건설 자금을 공급해주는 개발금융, 공급자금융. 이게 뭐 여기 대장동 뭐 관련해서 생겼던 이 부분들 다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념적으로는 이제 소비자금융과 공급자금융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 등 신규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분양대금, 중도금 대출 등은 집단 대출과 PF 대출 등의 형태로 두 가지 금융이 서로 섞입니다. 상호 연계가 되는데 금융기관이 우선 건설 자금을 시공사나 그러니까 건설사죠. 건설사에게 PF 형식으로 대출해주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주택을 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들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하는 소비자에게 중도금 형태의 집단 대출을 통해서 건설사 대신 PF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이건 시행사가 이제 진행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있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섞이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비자 금융과 공급자 금융이 서로 섞이는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항상 문제가 어디냐면 미분양이 발생하면 이 자금 조달이 이게 경색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한편 외환 위기 이후에 투자 목적의 이제 부동산 펀드나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PF, 그다음에 MBS 등 유동화 시장이 급속히 발전을 하는데요. 이게 직접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이게 직접 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의 영향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 목적의 재원 조달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엄청 늘어났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뭐 주택금, 주로 이제 가계부채 쪽의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 뿐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쪽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조금 살펴볼 생각입니다. 국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추정된 국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급승세를 지속해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벌써 어저께 오늘 새로운 데이터가 발표가 됐어요.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2021년 여긴 9월 말 현재인데 2021년 말 기준이 나왔습니다.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여기 10.2%인데 증가해서 규모가 2,560조입니다. 2,560조에 달하고요. 굉장한 규모죠.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가계여신, 기업여신, 금융투자 상품의 증가율들이 각각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이게 가계부채 및 자영업자 부채 등의 문제에 가려서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주택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 및 해외 대체 투자와 관련이 깊은 기업여신 및 금융투자 상품의 증가율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증가율이 높습니다. 높고 이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가계부채 증가세보다 빠르게 확장돼서 명목 GDP 대비 익스포저가 2021년 9월 말 현재 113%까지 증가했습니다. 113%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이게 항상 이게 명목 GDP 증가율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빨리 증가했다는 이제 그런 표현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를 금융 업권별로 살펴본 자료입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익스포저 규모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57.8%, 은행권이 57.8%고 비은행권이 50.7%, 그러니까 42.2%입니다. 식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은행권보다 위험도가 높죠. 이 비은행권이 상대적으로 비은행권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별 위험과 가중치를 반영하면 비은행권 비중이 높다는 것을 50.7%까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 장에는
익스포저별, 국내 부동산 익스포저의 특성별 위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의 부실 위험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결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스포저가 있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있는데 그 만약에 디폴트가 나면 그 최종적인 그 책임, 상환해야 할 책임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디폴트를 안 해야 하는 책임들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살펴본 건데 요새 부동산 관련된 게 많은 보증을 해요. 전세자금 대출도 보증을 하고 담보대출도 보증을 하는데 그 결국은 보증기관에게 넘어가는 그 익스포저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보증기관의 리스크 부담 증가율이 93조 원에 이르고 비은행 44조 원이고 은행이 35조 원 등 금융기관이 이제 그 다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융투자자 자신이 오롯이 리스크를 져야 하는 부담도 한 17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증가했다는 거. 1년에 증가한 양이니까 증분이니까 누적된 양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은행권에 비해 비은행권에서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는 고 LTV 주담대랑 그다음에 비주택 담보대출, 그다음에 개인사업자가 이게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연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사업을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우리 한 40%밖에 안 되냐 서울은 40% 안 되면 개인사업자 대출이 그 주택을 가지고 또 추가로 그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사업자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비은행권 쪽으로 다 가 있어요. 비은행권, 그다음 고 LTV나 비주택 담보대출이나 이런 쪽이 다 비은행 쪽으로 봤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채의 질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고금리 상품 쪽으로 가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부동산 금융상품별로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하면 부실 위험이 금리 상승과 국내 부동산 경기의 부침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 PF 대출, 이게 한 1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게 한 78%는 비은행권에 다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유동한 그 ABCP 및 관련 채무 보증과 해외 대체 투자가 비은행권, 특히 보험사, 증권사, 그다음에 여신사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장표부터 한 10페이지 정도는 부동산 관련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뭐 보도도 좀 나왔었는데 섀도우 뱅킹이라고 부르는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세히 설명하기는 시간상 제약이 있고 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림자 금융이란 먼저 일반적으로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이 은행과 유사한 신용 중개 기능을 수행하면서 은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독당국으로부터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습니다. 은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기에 따라서는 규제 차익을 향유하죠. 향유하지만 나중에 그 유사시 또는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할 시에는 지원을 안 해줘요. 정부에서 이걸 커버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공적 보험으로부터 명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큰 위험에 노출되는 금융 활동을 의미합니다. 일부 은행 수준의 감독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제 마음대로 정의한 게 아니고 이 G20 산하의 금융안정위원회라는 거죠. FSB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 한국은행도 이 기준을 따라서 그 그림자 금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을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광의보다는 협의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의는 넘어가고 협의의 기준에 따르면 특별히 규제 차익을 누리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규제 차익을 누리지만 유사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선제적으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금융 업권 내지 상품을 5가지 경제 기능으로 분류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EF, 그러니까 Economic Func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5개를 분류하고 있는데 그 5개의 기능과 관련된 금융기관이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환매에 취약한 집합투자기구, 이게 뭐 부동산 펀드니
그다음에 뭐 리츠니, 그다음에 신탁이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단기 자금 조달을 통한 대출을 이거는 보통 이게 여신사 같은 경우에는 여신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대출을 그러니까 예금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돈을 빌려와야 되겠죠. 자금 조달을 하다 보면. 근데 이게 한쪽에서 이게 빵꾸가 나면 이게 다 연결돼 있어서 다 연쇄적으로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그다음에 셋째가 단기 자금 및 고객 작업 자산 담보에 의존하는 시장 중개 기능. 네 번째가 신용 보강 또는 채무 보증을 통한 신용 창출. 다섯째가 유동화 기구를 통한 신용 중개 및 자금 조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가 각각 속하는 금융기관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그림자금은 여러 가지 이제 잠재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낮은 수준의 규제로 인해서 규제 차익을 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수익 상품이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이 장사를 했던 업건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뭐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여신권, 뭐 그런 거 이 부동산 시장에 좋은 덕을 많이 본 영역이죠. 이런 그림자금이 여러 가지 잠재 리스크를 내포가 있는데 낮은 수준의 규제로 인해서 규제 차익을 누리는 반면에 금융시장에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펀드런과 같은 대규모 자금 인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기 시 은행과 높은 연계성을 통해서 은행 시스템으로 쉽게 위기가 전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고요. 이상의 FS 협의 기준에 기반해서 국내 그림자 금융 가운데 부동산 관련 부분만 따로 발라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이게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발라내는데 그 내용이 이 19페이지에 이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한 5가지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서 대체 투자로 분류되는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 부동산 신탁, 비은행 부동산 PF 대출 및 관련 채무 보증, 부동산 관련 유동화 자산과 P2P 부동산 관련 금융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이 상품이 쉽게 얘기를 하면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환매, 펀드런, 계약 철회,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관련 고위험 고수익 비은행 금융상품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듯합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이 규모를 추산해 보았는데 약 750조 원 규모가 되었고요. 이는 이제 2018년 기준 447조 원에 비해서 3년 만에 약 한 68% 정도가 증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그 업건별, 상품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쪼개져 있으니까 요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림으로 살펴본 겁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더 그림자 금융 익스포저가 아주 좀 이렇게 극적으로 좀 증가한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미있습니다. 이 전체, 근데 앞에 얘기했듯이 이 전체 규모가 다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리스크 민감도는 업건별로, 그 다음에 업건 내에서 상품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금융 스트레스, 금융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들만 제가 또 따로 발라냈습니다. 그 상품 구조들을 들어가서 발라냈는데 그 익스포저 규모가 전체 부동산 그림자 금융 750조 중 한 27% 정도인 한 200조 원 정도로 제가 추산을 했어요. 이는 한 3년 전에 한 117조 같은 기준으로 이제 계산했던 117조 원에 비해서 한 73% 정도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보고요.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느냐? 해외 부동산 펀드,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 중 해외 부분에 투자한 것들이요. 부동산에 투자한 것들. 그다음에 고유 자산으로 고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일부 부동산 신탁 상품들이 있습니다. 상품들. 그다음에 중소형 증권사 PF 대출과 이와 관련된 채무 보증, 그다음에 ABCP 등 부동산 유동화 증권과 같은 고위험, 요거 하나인데 고 레버리지 상품들이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 리스크 요거 한 참고를 하세요.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합 판단 및 이제 관리 방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들의 부채가 급증해서 자산 가격 버블 형성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 긴축이 본격화되면 당장 신흥국뿐만 아니라 일부 선진국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충격이 국내로 전이되는 것도 우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항상 위기에 전이는 한 경제의 취약한 부분을 통해서 이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한 고리로 인식되고 있는 그동안에 뭐 자영업자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 일부 가계부채들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시장에서는 부동산 등 일부 자산시장이 어려움을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둘째는 이제 국내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 대외 충격에 취약한 금융투자업권을 비롯한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호 연관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한 3,000조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특정 금융권의 충격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 연계 거래를 통해서 여타 금융업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많다. 이미 국내에 이런 고리들이 많이 거미줄처럼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내 자산시장도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과 맞물려서 자산가격 상승폭이 크게 제한되거나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마다 외부 충격에 대한 민감도도 크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현재 총량 규모 증가 속도 부채의 질에서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팬데믹 등 연속된 위기 발생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반드시 사전적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금융과 관련해서는 국내 금리 인상 기조가 강화되고 중장기로 주택 공급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미 가격 상승폭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는 향후에는 가격 상승폭이 상당 부분 제한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폭이 깊은 조정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리고 관련 금융 익스포저가 막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의 충격은 일반 가계부채나 전통 금융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주택 투자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통해 상업용 부동산 관련 위험 투자에 나섰던 비은행 그림자 금융도 금리 상승 및 부동산 가격 조정 등의 충격에 상당히 취약해진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가계부채 대응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시사점 대응광을 좀 제시해 보면요.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가계부채는 규모 및 증가 속도 나아가 이제 부채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요.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의 대출 관행 정책과 DSR 등 규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풍선 효과 차단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별히 향후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익스펙테이션, 그러니까 이게 기대 관리죠.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 관리.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메시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출 규제까지 이제 한꺼번에 풀리면 시장에 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 주택 가격별로 차별적으로 유형된 LTV 규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원리로 보면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정상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TV는 반면에 DSR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및 차주의 건전성 보호 차원에서 현재 수준에서 미세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저소득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생애 최초 신혼부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모기지, 그러니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공적 모기지, 이 공적 모기지는 지금 DSR에서도 예외로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공적 모기지 공급 규모를 늘리고 건별 대출 한도도 좀 늘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접근이 안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게 주택 가격 그 한도가 있어요. 주택 가격 기준인데 이게 6억 원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거에 비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를 좀 지금 최근 주택가격 상승분이 엄청난데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실수요자를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정책은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주택가격 상승 기대 차단을 위해 예측성과 실효성을 담보한 주택 공급 전략 수립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얘기들을 해놨는데 이건 참고를 하세요. 참고를 하시고 시간이 제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상황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고요.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리스크가 확대된 가운데에서 정부 정책의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는 맨 처음에 이제 토지에 대해서만 1989년에 처음 도입이 됐고요. 그때는 뭐 건물은 그냥 원가 지수로 만들어가지고 건물 시가표준액이라고 해서 건물분 가치를 만들고 토지는 건물이 있건 없건 간에 관계없이 나대지를 가정해서 감정평가사 제도라는 자격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그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그 가치를 평가해서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들어서 이게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내는 거 별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그 당시 이제 국토부에서 이거를 선진을 하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토지 건물은 일괄 거래가 맞으니까 미국, 영국 이런데 전부 다 선진국에서는 토지 건물 일괄로 해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만들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주택에 한해서 2006년에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공동주택이죠. 아파트. 저희 이제 전부 다 이제 보라색으로 돼 있는데 법률상 전수조사입니다. 전부 다 일일이 다. 그래서 호당 가격이 이제 매겨져 있죠. 수수료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 참 그건 저도 좀 못마땅하긴 했는데 아파트는 거래도 많고 표준화돼 있으니까 굳이 수수료가 비싼 전문 자격자가 필요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한국감정원이 저 업무를 가져갔습니다. 1,440만 호 정도 됩니다. 전국에 이제 공동주택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가서 했고, 그리고 동시에 그 당시 이제 단독 다가구 주택은 상당히 개별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독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 샘플을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택, 제가 초록색으로 해놨죠. 그러니까 저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 주택을 하나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비례해서 개별 주택을 산정하는, 이게 일종의 이제 표본 조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형태로 제도의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왔는데 사실 오늘 현재 보면 그럼 비주거용 부동산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막 이런 생각이 드시죠. 상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이 없다 치고 토지 밸류를 놓고, 그 다음에 건물은 시가표준액, 이것도 시가표준액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과도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좀 심한 말로는 좀 누더기인 형태죠. 이 제도가. 그렇죠? 공동주택도 희한하고 표준주택, 개별 단독다주택도 희한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상가 오피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금을 내는 거에 부동산 가치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을 보면 사실은 주택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공장, 오피스, 상가에 비해서. 이것도 참 문제죠. 그러니까 비주거용 부동산은 사실 2008년부터 저도 3차례 그 용역에 참여를 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5차례 용역을 했었어요. 굉장히 큰 금액으로 했었는데 매번 결론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수익성 부동산인데 그것을 부동산 가치를 내려면 제일 필요한 데이터가 뭐냐? 임대료입니다. 또 노무현 정부 때 이거를 데이터가 어디 있냐면 국세청 부가세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끌어다가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각 부처에서 그걸 내놓지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자신 없어들었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때 이제 저도 용역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나라 부동산 데이터 정말 큰일이구나. 그러니까 불투명하고 공개되지 않고 그래서 대충 매기고 있고, 그래서 저 그림은 오늘 현재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만약에 남편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부인은 저 초록색 개별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의 신청을 같이 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아파트는 왜냐? 저것을 공시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개별주택을 공시하는 사람은 지자체의 장입니다. 예, 그러니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저희 해외 가서도 많이 발표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웃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아마도 새 정부에서는 이것을 다시 재배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가보니까 주정부, 그러니까 50개 주가 하나의 50개 국가라고 봐야 되는데 주정부에서는 지자체가 하는 것을 모니터링만 하고 지자체 과세국이 이러한 공시가격을 매기죠. 왜냐하면 지역 납세자에게 가까이 있고 그래서 밀착해서 뭐 부정을 저지르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잘합니다. 그리고 지역 방송이나 지역 신문에 오늘부터 이의 신청하는 날입니다 라고 과세국장이 나와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지자체 과세국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과세국장은 평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과세국 인원의 50% 70%는 감정평가사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납세자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납세자 중심의 공시가격 제도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 예, 첫 번째는 전문성을 구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통계총장 하셨던 유 의원님 와 계시지만 부동산 통계가 정말 잘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현재 정말 부동산 통계가 정말 참담한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차라리 이 부분을 가져가셔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좀 이따가 오늘 제가 저 컴퓨터를 못 만져서 제가 만든 3D 맵을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그 맵을 만들면서 저는 이제 공시가격 검증을 할 때 그 3D 지도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럼 오류를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도 제가 너무 힘든 게 뭐냐면 공공 포털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공공 포털인데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보면 특히 공간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의 높이가 한 15m인데 5m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GIS 건물 통합 정보라는 그 폴리곤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현실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들은 많이 오픈돼 있는데 쓸만한 정보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를 제대로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 기틀을 잡아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하거나 문의를 하면 문자로 와요. 잘했으니까 믿어주세요라고 오고, 개별주택은 종이로 옵니다. 공시가격 얼마고 어떻게 했어요라고 와요. 통지문이.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은 인터넷에 익숙지 않으신데 종이로 된 공시가격 통지서를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지금 이의 신청 기간인지. 그러니까 인터넷을 스스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납세자 권리를 상당히 침해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도 하지만 우편으로도 보내고요. 지역 방송으로도 방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마도 새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먼저 법률을 만지셔야 될 겁니다. 먼저 사문화되어 있는, 제가 이렇게 공시가격 제도를 보면 우리나라 공시가격 제도는 한 번도 납세자를 중심에 놓고 설계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누가 할 것이며 누가 그 예산을 먹을 것이냐. 그래서 업계와 감정원, 한국부동산원이 아주 오랫동안 싸웠죠. 이거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비용 비효율적인 현상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는, 납세자 서비스는 하나도 개선이 안 된 채로 그것을 이제 나눠먹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법률에 이제 웃지 못할 법률들이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시제도라는 건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주거는 그러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과세되고 있을까요?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님들을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 공시법 제4장에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에 대한 법률 조문이 있어요. 저건 실행되지 않는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데 왜 들어가 있을까요? 업계와 한부원이 누가 그것을
할 것이냐,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 나눠 먹을 것인가를 먼저 법률에 규정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 법을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저 조문을.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법은 2장의 토지,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부동산은 이제 3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전수조사되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은 개별성이 강해서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가 하고 개별주택은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이 비준표랑 뭐 표준주택 받아서 했었는데 그것이 2016년에 갑자기 납세자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한국부동산원으로 넘어갔죠. 전 그것도 또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납세자가 전문가 서비스를 잃는 그런 순간인데 공청회 한 번이 없었다는 건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 또 문제가 뭐냐면 법률상 그 표준주택 공시가격이나 기별주택 공시가격은 검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률상. 그러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는 검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부랴부랴 검증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틀에서 5일 사이에 전국에 1,440만 호를 검증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검증에 참여하셨던 위원분들은 자기들이 뭘 보는지 알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사실 그것을 종이로 본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좀 더 효율화해서 이제 전국 지자체에 저는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부원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한부원은 스스로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 한쪽에서 만들고 한쪽에서 검증하는, 사실은 지자체가 만들고 중앙정부가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스템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만든다면 지자체가 검증하겠습니다. 이것은 납세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법률 많이 다듬어야 되고요. 사실 그 지방세연구원을 비롯해서 저 행안부에서도 계속 고민 중인데 저 건물 시가 표준액은 더 황당합니다. 저게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라는 걸 정말 가정을 하나 놓고 곱하는데 제곱미터당 단가를 정해요. 뭐 75만 원, 뭐 9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막 곱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저 지수라는 걸 곱해도 그 부동산 가치를 반영을 못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준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원가법도 있고 원가를 고려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건축 원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 불안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철근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대체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원가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원가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부 다 그거를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러한 원가 데이터를 지자체에서 만들면 그것은 지역의 기업들이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공시가격 제도를 둘러싸고 굉장히 두터운 산업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하는 기업들, 지수를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출연을 하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없다는 게 문제고, 뭐 비준표는 문제가 많지만, 그건 이제 짧은 시간에 다룰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시가격 제도에 문제가 많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 5년간 현 정부에서 그것을 어떤 부동산 시장의 경제 주체들을 위협하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많이 악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세 형평성도 많이 무너졌고요. 그런 5년을 겪은 지금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중심으로 어떤 성과를 내야만 이 어떤 시장이 잘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학습한 것은 우리 경제 주체들에게 알려준 것은 정책은 계속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다. 그렇죠. 예, 임대업자들 보고 지원해 줄 테니까 전부 등록하세요. 그랬다가 2020년에 그것을 다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정부를 믿고 뭔가를 했어요, 경제 주체가. 그런데 그것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정부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반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 경제학에 그게 있습니다. 정책 무력성 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그 학습을 시키면 이게 우리가 원래 그 남산 터널에 그 통행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뭡니까? 남산 터널로 오지 마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 어떤 잘못된 학습을 그 경제 주체들한테 경험하게 하면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정책가는 경제 주체들이 저쪽으로 뛰어가길 바라고 방향 설정을 하는데 그 정책이 하나도 안 먹히는 겁니다. 왜냐?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신중한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고 이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 정부가 정말 잘못했던 것은 갑자기 느닷없이 뒤통수 치기를 했었어요. 갑자기 멍하니 있는데 자꾸 김영우 장관께서 이거저걸 막 하셔가지고 정말 다들 깜짝깜짝 놀랬죠. 그렇게 공포를 조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패닉 상태가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한 10년 후에 내 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청년들이 대거 나의 인생의 앞으로 영원히 집은 없다라는 생각에 오늘 모든 것을 바쳐서 뛰어들죠. 그럼 폭등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것은 정책발 폭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은 부동산을 자꾸 정책을 정치에 활용하셔서 그런 것이 많고 그런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풀을 두고 늘 상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자문을 받고 어떤 그런 그룹들이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쵸. 정말 제가 이 연구바닥에 들어와서 이런 거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주체가 교란돼서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놓고 시장 신뢰를 경제 주체들로부터 그 신뢰를 확보를 하려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새 정부의 키워드는 공정과 상식입니다. 그러나 전 정부의 키워드도 공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정부의 키워드였던 공정은 선언될 뿐 입증되지 않았으며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받지 못했죠. 다들 공정에 대해서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죠. 새 정부가 또 똑같은 키워드를 골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고 물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 정부의 키워드인 공정은 반드시 투명하게 입증돼서 나 공정하니까 믿어주세요가 아니고 봐라 나는 공정하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면적으로 공시가격을 모두 오픈하는 겁니다. 지금 오픈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오픈되고 있지 않습니다. 산정 근거를 제가 서울경제신문에도 엊그저께 나왔지만 1460세대에 단 2개의 실거래를 가지고 산정 근거로 매달아 놨습니다. 1460개 곱하기 2니까 3000번 클릭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크롤링 했습니다. 프로그램 짜서. 왜냐? 안 주니까요. 그러니까 매달려 있긴 하는데 근거를 공개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시간을 쓰느라고 다른 일을 못 합니다. 근데 저만 그러고 있을까요?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월에 오픈되면 그것이 인터넷에 공간정보 포털에 올라오는 시기는 10월쯤입니다. 그럼 그때는 이미 이의신청 기간이 다 끝나서 납세자는 어떤 항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납세자를 보호하려면 의견 제출 기간에 이걸 받아야 됩니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떡할까요? 크롤링 하지요. 그냥 주면 되는 것을 돈 들여서 크롤링 해야 되고 제 연구실에 컴퓨터가 한 8대가 있습니다. 다 크롤링용입니다. 연구실이 뜨거워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그냥 오픈하면 되는데 다운로드 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데 이게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방송공사에서들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신문사, 언론사들도 이걸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낭비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이 시장의 신뢰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감추면 감출수록 경제 주체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중심으로 놓고 투명성 아젠다를 밀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는 실거래가를 오픈하고는 있지만 지번을 모두 다 감추고 절대 비교할 수 없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네이버 지도 같은 형태로 전부 다 오픈하는 거죠. 그런 거 보셨죠? 디스코나 직방 이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크롤링 하죠. 그리고 절반을 막 맞춥니다. 어차피 다운로드 받아도 스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면적하고 지번하고 전부 다 맞춰요. 저도 그 짓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무슨 수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실거래를 다 오픈하는데 지금 하시는 것들은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를 안 하시죠. 미국에서는 소유자 정보까지 다 공개를 합니다. 저는 이걸 옛날부터 정말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진짜 투기꾼은 이미 휩쓸고 가버립니다. 토지를 쪼개서. 그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누구 눈에도 띄지 않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서민이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타겟이 됩니다. 왜? 관찰되니까. 그죠? 그리고 때때로 어떤 시장이 끌어오르면 본보기로 몇 명을 잡습니다. 재수 없으면 걸린다라는 게 시장 주체들한테 학습이 되면 그때부터는 똑바로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래는 전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고 미국처럼 소유자까지 모두 다 오픈을 해야 투기를 못합니다. 이상한 거래를 못합니다. 왜? 남이다 보니까. 우리가 블록체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블록체인은 모두가 분산 저장하죠. 그래서 누구도 은폐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 그래서 상당히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새로운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블록체인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 전면 공개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도 위조 변조를 하지 못하죠. 그러한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성 그 자체가 권력을 분산시키는 게 되고 그렇게 투명성을 강화해서 다 오픈을 하면 산업이 발전하고 기업이 창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투명성은 통제를 의미합니다. 이게 사실 실거래 가격 검증센터를 만들자. 어머니와 딸의 거래, 이상한 거래들이 많아요. 그러한 거래들은 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가사들을 과세부에 고용을 해서 그것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거래된다면 이거 얼마일까? 라고 해서 실제 거래된 가격 옆에 입증 조정된 거래 가격을 하나 더 놓고 그 다음에 지역의 모든 주민들한테 이것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가지고 집에 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예, 기업도 만들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이걸 제가 주장을 한번 했더니 그 한 반년 뒤에 부동산 거래 감독원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그거는 그 통제하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투명한 시장인데 우리는 불투명한 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은 통제의 대상이고 그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되죠. 예, 이러한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서초구 아파트 각 단지별 적용 거래 사례 수를 한 건데, 네, 시간이 적어서 제가 이걸 나중에 글로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490호인데 전부 다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AID 차관주택인데, 거기에서 사용한 거래 사례는 단 2개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그 단지 안에서 발생한 실거래는 77개였는데, 그 중에 단 2개만 쓴 겁니다. 그리고 그 거래 2개는 12월 31일 거래였습니다. 1월 1일자 공시가격 만드는데 12월 31일자를 사용을 했어요. 이런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우리는 전부 다 썼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77개 써놓고 2개밖에 오픈 안 했다는 것은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인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다 오픈하셔야 되고요. 이게 서초구에 놨는데 제가 강남구도 지금 해놨는데 미처 정리를 못했습니다. 불투명성은 정보 독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공기업은 좋아지지만 민간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불투명하면 굉장히 은폐하기가 쉬워지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단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품질이 계속 저하됩니다. 데이터는 다 민간에게 오픈해야 그것을 수정하고 발전할 유인이 생기지 공기업에서 그것을 계속 수정하고 더 발전시킬 유인은 존재하기 어렵죠.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승계되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부동산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 제가 하나 더 이 의원님들 계시니까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제주도에서 폐가 표준주택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됐느냐. 한번에서 이 표준주택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다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폐가 표준주택은 이제 우리 지자체의 책임으로 떠넘겨졌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전가되며 문제가 증폭되는 겁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해소를 하려면 공시가격 제도를 제대로 바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동안 사실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 건데 이게 뭐냐면 현장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공시제도를 새로 만들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체 과세 대상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걸 과세하고 어떤 것을 과세하지 않을 것인가. 이건 뭐냐면 문이 두 개여가지고 그 라인에 다 30평짜리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집만 60평이었어요. 그런데 13년간 저 집은 30평으로 공시가격이 매겨졌습니다. 면적은 똑같은데 30평하고 60평이 공시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현장에 안 가본 거죠. 저게 문이 두 개 있는데 사실 저게 뭐냐면 두 채를 사서 문을 튼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건 뭐냐?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시가격 역전 현상은 많이 고쳤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 색깔이 옅으면 가격이 낮은 거고 진하면 가격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건물로 가로막힌 지금 저 위쪽이 바다인데 건물로 가로막힌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높아요. 꼭대기층이. 그리고 조망이 보이는 그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전층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문제인 거죠. 이게 세계동을 보면 이게 납세자들 간의 그 공시가격 형평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누구도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그 해소를 해 나가야겠고 저쪽 이제 바다 조망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좀 신속화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 힐스보로우 카운티, 플로리다주 힐스보로우 카운티에서 지역을 나눠서 평가사들에게 그 지역을 책임지고 실거래를 다 입증하고 조정해라라고 한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의 실거래가 엉망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고 지금 공시가격은 1층만 16.4% 오르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 지금 이걸로 과세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고. 제가 뭐 여기 와 계신 분들께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공시가격 로드맵은 빨리 버리십시오. 그 현실화 로드맵은. 여러분, 현실화 100%가 뭔 것 같으세요? 현실화 100%는 그냥 시대입니다. 시대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있습니다. 그럼 그거 그냥 오픈하고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숫자들이 저렇게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100%로 오픈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조절하세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겠다 생각이 되시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로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해에는 낮게 해야겠다. 그러면 또 낮추십시오. 매해 국회에서 결정을 하시고 현실화 로드맵은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건 오히려 시장을 더 교란시키고 많은 그 불신과 많은 그 오류를 계속 재생산하는 구조입니다.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세미나를 하고 고쳐야 한다고 얘기하는 과정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전의 문제는 잊혀지면서 또 다른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계속해서 문제만 쌓여왔던 시기가 지난 5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또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상실된 정부의 정책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서 향후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와서 정말 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